요즘 뭐 아파트 값도 뭐 집값이 참 너무 난리가 네. 막 난리 이거 그야말로 미친 집값이다. 네. 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다들 지금 뭐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매물도 안 나오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뭔가 이제 다른 좀 그리고 주택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거 뭐 집 말고 뭐 좀 다른 거 할 만한 거 없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지금. 그래서 뭐 도생, 예. 오피스텔, 생수 그렇죠. 갑자기 막 광풍이 불고 있죠.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네. 하는데요. 자, 최근에 그 뭐 우리 대장동 유명하죠. 거기 대장동 판교 대장지구에 예, 9월 16일 날 판교 SK뷰 테라스 예, 이게 292가구 모집에 9만 명이 몰렸어요. 예, 어마어마했네요. 최고가 2,311대 1. 그때 나온 게 뭐냐면 하천대유가 여기서만 분양 수익이 1,000억 예, 예. 정도의 이익을 얻을 거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가 하천대유가 뭐 딴 데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 지금 300가구 뭐 분양해가지고 1,000억 번다. 예. 그럼 왜 여기서 이런 게 가능했냐? 이게 도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이게 분양가가 아파트가 아니에요. 근데 예. 성남 지역 공동주택 분양가 사상 최고인 3,400만 원이에요. 평당 3,400. 예. 근데 2018년 뭐 19년 분양된 거기 대장주구의 아파트가 평당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도생이었던 여기가 3,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느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가구당 11억, 13억이면 싼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시세 수준이라고 시세보다 조금 싼데 근데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4층 빌라 왜 이렇게 사람이 몰렸느냐? 예. 만 19세 이상 성인은 주택 소유 여부나 청약 통장에 관계없이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도생은.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각 군별로 300만 원의 청약 신청금을 내면 어떻게 되냐면 4인 가족 1인당 3건까지 가능합니다. 예. 4인 가족이면 12건 청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청약이 막 엄청나게 막 몇천 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제도가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청약 거품이다. 예.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뭐 화천대유 사건이 막 커지니까 예. 이게 아마 중도금 대출이 잘 안 되는 데다가 부담을 느껴가지고 실제는 100가구 정도가 미계약이 났다고 합니다. 아, 예. 무더기로 미기하긴 한데요. 네. 예. 도시형 생활주택이 뭐냐? 예. 뭐 어쨌든 딴 거 다 떠나서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고 예. 근데 이게 뭐냐면 2009년에 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정부가 1, 2인 가구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뭔가 이게 아파트에 비해서는 기준을 완화시켜준 주택이에요. 예. 저기 아마 이명박 정부 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네. 예. 그때 처음 생겼었거든요. 주택 공급 확대하려고 했겠죠. 예, 맞습니다. 300 그래서 이게 보면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형이 있는데 예. 어쨌든 이거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줬다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고액 분양의 수단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저게 이제 그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짓지 못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도심에 이제 사실은 네. 대규모로 재개발이나 네. 재건축을 못 하니까 그때 저걸 사실 많이 허용을 해줘가지고 이제 주택을 보급하겠다 이런 취지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은 전혀 다르게 좀 됐습니다. 다르죠. 지금 분양가 쭉쭉 올라 평당 그러니까 8천만 원까지. 약간 원래는 서민주택 개념이었는데 서민주택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다 보니까 예. 건설업체들이 평당 분양가 8천만 원, 뭐 6, 9, 7천만 원 이렇게 해버려요. 이게 말은 서민주택인데 이런 편법이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예. 횡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시세보다 2억 비싼. 그러니까 한 아파트 단지 우리 아파트라고 단지 내에서도 예, 예. 도생하고 아파트를 같이 짓는 경우가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놓고 아파트보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훨씬 더 비싸게 짓는 예. 상한제를 적용 안 받- 받아가지고 이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운 푸르지오 헤리티지 같은 경우 예. 평당 2,900만 원 했는데 예. 단지형은 그거보다도 도시형은 이제 네. 예. 900만 원 차이가 나는. 네.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뭐냐 9월 15일 날 홍남기 부총리가 예. 도심 주택 공급, 아파트 공급 속도 제고 방안 해서 발표를 네. 했어요. 근데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허용 면적을 50제곱미터에서 아, 예, 60제곱미터 확대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공간 구성을 두 개에서 네 개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상 아파트처럼 25평형 아파트처럼 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도록 한 거예요. 예.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어떤 뭐 뭐 이런 게 고육지책 있지만 같기도 한데. 고육주택 예. 같은 것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제도로 말미암아서 피해자도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까 얘기했지만
아파트보다 좀 비교적 싸야 돼요. 그렇죠. 다 서민주택이 서민주택이고 그래서 주택 주차 대수가 가구당 0.6대 아파트보다 굉장히 완화했어요. 그러네. 그다음에 예. 소음 기준, 도로, 주차장 이것거리 이게 굉장히 완화했어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음식점 한복판에 뭐 모텔 한복판에 입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실제 그런 데들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젊은이들을 위한 임대형 주택으로 분양하는 건 괜찮은데 이거를 마치 그 아파트 지금 아파트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아파트 대체 수단으로 사람들이 알고 싸게 나오면 뭐 좋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사실은 그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다. 이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뭐냐면 지금 이게 지금 건설업계 수관 상황이에요. 왜냐? 예. 소형 오피스텔은 가격이 별로 안 오르는데 대형 오피스텔은 예. 아파텔이죠. 일종의 뭐 그 아파트 대체 수단으로서 인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파텔은 대형에도 어쨌든 이것도 아까 도심형 도생처럼 입지나 예. 그다음에 편의시설 이런 게 아파트랑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원래가 주거 상품은 그게 아니기 아니니까 때문에. 예. 물론 이게 뭐 도심 한복판에 하려면 뭐 어쩔 수 없다는 측면도 있어요. 예. 근데 뭐 녹지라든지 아니면 뭐 어린이 편의시설이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또 편법이 동원돼요. 아, 오피스텔을 죄다 99실짜리로 해요. 99실만 짓는다. 네, 예. 그런 게 많아요. 왜냐하면 100실이 넘으면 전매 제한을 받아요. 예. 그리고 99실로 해서 전매 제한을 안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투자 상품이 되는 거예요. 투기 상품. 받는 사람들이 굳이 입주할 필요 없이 피 받고 넘긴다. 예. 그러면서 청약 경쟁이 과열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경제에서 뭐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예. 재건축 규제 놔두고 오피스텔 투기 부추기나 재건축 규제를 풀면 되는데. 예. 그러면 뭐냐 오피스텔이나 도생이 주택 공급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분양권 마치 막 전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초고 분양가로 그렇죠.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재건축 정상적인 아파트 상품은 분양가를 억누르고 예. 약간 좀 이상한 상품들은 분양가가 더 높은.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는 굉장히 그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뭐 집이 없고 뭐 집은 사야 되겠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에서는 이걸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투기 목적에. 내지는 투자 상품으로 좀 뭐 증여를 하는 수단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많이 좀 쓰는 쓴다고 거죠. 합니다. 예.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생숙인 것 같아요. 예. 생활형 숙박시설. 이거는 사실은 그냥 숙박시설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부산에서 예. 푸르지오 시그니처 24만 명이 몰렸답니다. 24만 명. 예. 예. 그러니까 보다 못한 여당에서 분양 금지 발의법까지 냈다고 합니다. 코미디예요. 예. 그러니까 48시를 분양하는데 23만 명이 모여가지고 뭐 3,781대형 계약금 10% 완납 후 전매 가능하니까 예. 그냥 이게 무슨 뭐 내가 실제 들어가 살겠다 투자금을 갖고 있다 딱 그냥 빨리 그 피가 한 5천만 원이라도 붙으면 빨리 받고 팔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그 분양 건설사 입장에서는 역시 분양가 제한을 안 받으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좀 비싸게 팔 수 있고. 네. 어떤 수요가 좀 겹쳤다. 네. 니즈가 그렇죠. 겹쳤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뭐 롯데캐슬 루에스트 예. 지난번에 이거 서울에서 했죠. 그렇죠. 6,000대 1이었어요. 예. 근데 이것도 보면 이게 분양가가 옆에 아파트보다 더 비싸요. 예. 또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또 막 그 일부 어떤 평형은 막 프리미엄 실제 붙어가지고 팔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게 정상적인 프리미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예. 힐스테이트, 청주 예. 예. 이거 보면 아파트 거의 아파트예요. 근데 부상복합이죠. 근데 예. 생긴 거 똑같이 생겼네. 똑같이 생겼죠. 예. 근데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예. 숙박 시설이에요. 예. 아파트는 주거 시설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추첨, 청약통장 가입자 대상, 예.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고 안 예. 받고 전매 제한 없어요. 없고, 예. 대출 규제 없어요. 없고. 자금 조달 계획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주택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렇죠. 원래는 안 나중에 되죠. 예. 입주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게 예. 아파트처럼 주소를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원래는 전입 신고를 하기가 안 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래서 원래는 관광지 중심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예. 관광지가 아닌데도 이걸 하는 거예요. 그 생활용 숙박 시설이라는 그 상품의 이제 그 취지가 예.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지에 이제 뭐 콘도라든지 네. 호텔 이런 거 너무 이제 짓기가 어렵고 하니 그냥 도시 이런 생활형 숙박 시설이라고 하는 걸 좀 지어서 네. 조금 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관광 네. 관광 숙박의 네. 의미를 좀 더 아파트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전용률도 낮고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그렇죠. 그래서 법상 숙박업 신고도 필요하고 그렇죠. 이런데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알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투자 수단으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약간 정부가 투기를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장기 숙박 계약을 맺어야 된다. 등 어떤 편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그렇죠. 되면 많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갖다가 청약 받는 분들은 단타의 목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파트 누르니 생숙 투기 세력 드글드글 규제가 만든 기현상이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아, 실제로 저렇게 프리미엄이 붙네요. 붙죠. 예. 근데 다 붙는 게 아니고 펜트하우스 몇 군데만 전략적으로 프리미엄이 붙도록 설계를 해요. 설계 작전을 짜는 거죠. 일종의 작전이죠. 그러니까 작전이겠죠. 예. 물론 뭐 좀 건설사가 좀 싸게 분양했을 경우, 근데 그 생각해 보면 이걸 아파트나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로 착각을 하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뭐 이게 숙박이 안 돼, 이걸 오피스텔로 바꾸는 방법도 지금 고려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사실 뭐 기존에 분양받았던 사람들은 원래 이제 이렇게 숙박 주거용으로 쓸 수 없다고 생각을 안 하고 정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별로 생각이 명확하게 없었죠. 얘기를 안 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어쨌든 요 돈이 된다고 하니까 건설사들이 쫙 일로 와서 뽑아 먹으니까 뒤늦게 이제 법규를 그렇죠. 바꾸고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자 재건축 재개발 분양가 상한제 해가지고 제초안 만들어서 이건 규제를 굉장히 세게 해요. 그래서 아파트 공급이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아파트는 못 짓게 하고 도생 생숙 뭐 오피스텔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해줘 가지고 건설사가 어쨌든 어떻게 보면 막 그 사실은 아파트보다 더 비싸게 더 저렴 원가가 싼 거를 더 비싸게 막 받는 그럼 어떻게 보면 폭리 구조를 막 정부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공급 확대 명분으로 어떻게 보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어요. 아까 이제 1,000억 정도 분양 수익. 그러면 전국에 지금 그런 게 막 1,000억씩 막 돈이 이제 아유, 참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전공법을 선택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자꾸만 편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도생생숙 뭐 오피스텔 이걸로 어쨌든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 그 대신 아파트는 이게 표시가 나니까 가격을 억누르고 그 대신 여기는 그냥 좀 그 어떤 프리미엄을 허용해주는 뭐 이런 정책이 비전에는 과연 저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저게 진정한 의미의 주거 상품, 그러니까 오래 지속적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상품들인데 저런 상품들이 오히려 약간 이제 일종의 구축 효과, 크라우딩 아웃처럼 마치 이렇게 오히려 정상적인 아파트를 밀어내고 저런 상품들이 득세를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장이 일종의 착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면 청약 경쟁률도 아파트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제한이 없으니까 그냥 막 하고 1인당 뭐 한 가정에서 12개. 그러니까 과장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파트하고는 다르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찌 됐건 이제 정부가 전공법을 좀 다시 좀 돌아가서 정상적인 그런 좀 주택 정책을 좀 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다시 좀 해보네요.